저희가 164페이지 낭만주의, 지금 낭만주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낭만주의 오늘 앞에 얘기 조금 더 하고요. 그다음에 그림 한번 뭐 볼 겸 복습도 간단히 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두 분밖에 안 오셔서 조금 더 얘기 한번 복습 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낭만주의를 이해하면은 이 사상, 크게 말하면 사상사하고 예술사의 뭐 절반을 딱 절반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또 절반을 이해하기 쉽죠. 이 낭만주의가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제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또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문화 현상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안 드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이게 그냥 그 표출된 게 아니라요. 낭만주의가 그냥 표출된 게 아니라 이제 과학혁명하고 연결지어서 보셔야 돼요. 과학혁명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과학의 출현이 여기 써있네요. 그죠? 1543년, 그죠? 1543년으로부터 해서 1687년, 대략 한 150여 년 정도 동안에, 그죠? 요게 이제 이른바 모던의 시작이거든요. 모던. 그러니까 우리가 모던 에이지, 이른바 현대의 시작인데요. 이게 한 500년 전이죠. 그죠? 여기 1543부터. 그래서 요게 쭉 해가지고 한 150여 년에 걸쳐가지고 결국 뉴턴에 이르러서 뉴턴의 그 과학혁명이 이제 일단락 되고, 그죠? 하나 딱 매듭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뉴턴의 위력을 본 거지. 야, 이 뉴턴처럼 하면은 우리가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687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때 결국 형성된 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현대적 과학의 뭐 여기서는 제가 쉽게 풀이하자면 그냥 성립이라고 쓸 수 있지만은 일종의 어떤 발명, 인벤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명.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긴 거니까요. 사실은 없던 활동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걸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없던 활동. 그 전에 있었던 뭐 옛날 철학이나 뭐 학문들은 이거랑은 성격이 다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분야가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분야가 성립이 됐고, 그래서 요거 마저 보시면요. 그래서 과학혁명으로부터 출현한 성립한 근대 과학적 세계관. 이제 이것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건 당연히 옛날 관점하고는 다르죠. 그것이 계몽주의와 짝을 이루어서 빠르게 이제 확산 수용되고 있었다. 그죠? 과학이 성립된 이후에 계속 이제 과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과학의 시대가 쭉 진행된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기본적인 성격은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그러니까 기계론적, 인과론적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기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 그죠? 사람 몸이건 뭐 이 우주의 운행이건 다 기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얘기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탐구 방법론, 그러니까 분석적, 환원적 방법. 한마디로 분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쪼개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 분해하고 쪼개보면은 다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 결국 이게 이제 디지털이죠. 디지털. 모든 것의 디지털화가 결국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이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디지털이 점점점 가속화되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이때부터예요. 사실상 요 시작부터.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봤느냐? 그 이전에는 목적론적 사고방식 내지 유기체적, 전체적 사고방식이 유기적이었다. 요건 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면 더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옛날 사고방식이고 요게 새로운 과학이 출현했는데요. 문제는 요 시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요 이후부터, 그러니까 요게 한 150여 년 동안 과학이 발명됐고, 그 다음에 예술은 이제 원래 있었죠. 우리 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그 기원부터 한 3만 년, 7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 그때부터 쭉 예술은 쭉 있어 왔는데, 드디어 현대예술입니다. 모던 아트라는 현대예술이라는 개념.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문자 아트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그러니까 소문자 아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소문자 아트는 옛날부터 쭉 있었는데요. 쭉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술, 그러니까 현대 예술 개념, 요 대문자 아트 개념은 대충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요 과학, 뉴턴 바로 요 직후, 요 전후로 해서 요때부터 해서 한 150여 년 동안. 요때 현대 예술 개념하고 시스템. 우리가 이제 오늘 알고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림을 뭐 거래하고 팔고 작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다 이게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주문 없이 그냥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파는 거지. 안 팔리면 끝인 거고, 그죠? 만들어서 팔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또 그런 전시회 또는 박물관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박물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을 수가 없죠. 미술관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현대 예술이라는 개념하고 시스템이 요 한 150여 년 동안 이게 또 이제 이른바 발명이 돼요. 발명. 이것도 발명입니다. 없던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우리는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주로 중고등학교 미술이나 음악 시간을 통해서 배우니까요. 주로 요 개념을. 그래서 요 시대가 언제냐면 요게 이제 낭만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성립하고 완성이 됩니다. 낭만주의. 그래서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예술이 그러면 어떻게 성립하게 된 거냐? 이제 그 성립에는 당연히 과학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과학이 새로운 영역으로 성립하면서 다른 모든 영역에 지배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제 이것에 이제 대항하는 의미에서 현대 예술 개념이 성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자들은 이 과학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립적으로. 그래서 현대 예술 개념의 성립에서 낭만주의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는 그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론적이고 인과론적이고 분석적이고 디지털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요 이제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원자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원자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는 다 쪼개면은 뭐 조그만 그 레고 블록 같은, 그죠? 쉽죠? 레고 블록으로 이해하시면요. 그래서 원자론을 다 그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 단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 입자, 쪼개 나가면은 결국에는 모든 물질은 다 그 원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면은 모든 물질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세계의 복잡한 현상과 모든 과정들은 원자들의 이합 집산 및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도 결국엔 쪼개면 다 이거 원자로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 결국 레고적 세계관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이라는 건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디지털화가 진행된 거예요. 지금까지 쭉. 결국 디지털이 사실 이거잖아요. 우리 이 화면이라는 것도 이거 다 쪼개면 이 조그만 좀 화소, 그죠? 픽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픽셀들이 다 모여서 이 전체가 된 거니까. 사실은 픽셀밖에 없는 거지, 따지는, 그죠? 픽셀하고 이제 픽셀하고 수학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원자와 수학만 있으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픽셀하고 여기에 그 함수만 부여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바꾸면 이게 함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자랑 수학만 있으면은 세계 모든 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제 그것이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즉 이 세계는 원자라는 레고 블록이 조립된 그런 세계다. 레고적 세계관. 결국 디지털적인 거죠. 디지털적이면서 이게 이제 분절적인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처럼 매끄러운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그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음악 얘기할 때도 나오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뭐 아날로그적 감성과 디지털의 대립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요걸 이분을 이해하시면요, 나머지 문화현상이나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철학, 또 나중에 이제 우리 문학이나 이런 것도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바탕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근대 과학적 세계관은 이런 레고적 세계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귀결이 뭐냐? 결국 이 세계는 그 기계인데, 그죠? 레고 블록들이 조립된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의 기계다. 그죠? 생명체든 이 천체의 움직이든 다 그 레고 블록으로 구성된 기계가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고, 세계는 기계 부품들과 그 부품들의 기계적 작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게 중요해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뉴턴은 우주를 거대한 시계에 비유했다.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여기에는 레고 블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레고 블록하고 수학적 구조, 그죠? 그밖에 없는 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점이 이제 결국 갈립니다.
여기 쓴 것처럼 다시 반복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세계는 기계 부품들과 그 부품들의 기계적 작동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레고 블록과 그것들의 이제 물리적 조립물 아니에요. 그냥 꼈다 뺐다, 뭐 부딪혔다 튕겨 나갔다 이런, 그죠? 역학 법칙과 수학으로만 설명되는 그거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그럼 이제 이 이외의 게 뭐냐? 이제 요게 이제 그 대립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 그 이외의 것으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그 과학 이전 시대에는 그 이외의 것이 이게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죠. 우리가 본질이라고 불렸던 바로 영혼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적인 관념들, 한마디로 이제 그 애니마라고 하죠. 아니마, 그죠? 라틴어로 뭐 삶, 영혼, 뭐 정신을 뜻하는 그런 라틴어인데 아니마, 그죠? 아니마 또는 뭐 숨결 또는 그리스어로는 뭐 푸시케가 이제 훅훅 부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숨인 거죠, 그죠? 숨결 또는 뭐 생명의 기운, 그죠? 생명의 기운, 아니면 우리 동양에서는 그죠? 기라고 하고, 또는 뭐 영혼 아니면 정령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비물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죠? 비물질적인, 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과학적 세계관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레고 블록은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블록 꼈다 뺐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친숙하고 오래된 자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낭만주의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제 이게 본질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왜 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럴 때, 그죠? 전통적인 인간과 관련된 설화가 뭐 각 나라에 많은데 문화권마다, 그러니까 태초에 조물주가, 그러니까 신이 흙을 구워서 만들었다. 이제 흙 색깔은 우리 살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흙하고 물하고 잘 조합해서 흙을 구워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그죠?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런다 그래서 얘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재료가 되는 흙 말고 이제 또 필요한 게 뭐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죠, 이거, 그죠? 요렇게 흙으로 인간 형체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이제 뭔가, 그죠? 신이나 조물주가 이 숨결, 일종의 아니마, 그죠? 어떤 뭐 생기, 뭐 그죠? 어떤 영혼을 뭔가 그렇게 불어 넣어줘야 된다. 즉 우주의 뭐 기가 아니면 정령이 깃들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그죠? 아니마가 깃들어야, 그죠? 아니마가 없으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흙에 불과한 것이고,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아니마가 깃들면, 그죠? 이렇게 뭐 후 하고 불던 이렇게 뭐 신이 해서 뭔가 불어 넣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딱 눈을 떠가지고 이제 야 해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거 즉 비물질적인, 그죠? 이 아니마라고 하는 어떤 영혼, 정령, 뭐 숨결,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바로 그렇게 그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물질적인 요소가, 그게 이제 우리 인간과 생명의 본질 아니냐, 그게 이제 우리 이 삶의 본질 아니냐, 본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죠? 그렇게 그것을 불어넣거나 깃들었을 때 인간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죽으면은 이제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죠?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예전에 이집트 미술 할 때 했었잖아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우리 이집트 미술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얘가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네프레티티 왕비 인형까지 그런 흉상 같은 거를 미이라 옆에 만들어 놓은 거지. 만들어 놔서, 야, 니 혹시 미이라가 다 썩어 없어지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인형, 그죠? 이 인형, 흉상에 깃들어라. 그죠? 깃들라고 만들어준 게 이집트 미술입니다. 처음에 그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본체는 숨결인 거지. 숨결, 아니만 거죠. 어떤 비물질적인 영혼 같은 거, 그죠? 정령, 혼.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닌 거지, 이제.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죠?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에 따르면 숨결이나 영혼이나 정령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더니티의 정점을 이루는 게 지금 시계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죠?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밀한 옛날 톱니바퀴 시계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한 부품들이 딱 들어맞게 조립되면 시계는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숨결, 영혼, 정령과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부품이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얘가 착착착 알아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한 말이 왜 자동 인형이라는 말 한 거잖아요. 인간은 그냥 자동 인형이다. 오토마타다. 그냥 딱 맞는 순간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맞춘 다음에 후 하고 뭐 이런 거를 불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딱 돌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 돌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순간 알아서 가는 거죠. 딱 마지막에 맞아 돌아가는 순간. 마지막 부품이 그죠? 테이블 안 돌리고 안 돌려도 그러니까 마지막 부품이 맞아 돌아가는 순간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죠. 이 우주가. 예? 이게 마지막 부품이 맞아 돌아가는 순간 지가 알아서 가고 부품이 빠지면은 빠진 대로 또 뭐 고장나서 돌아가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원래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맞아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맞아 돌아가면 또 저렇게 돌아가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불어넣을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우주가 원래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뉴턴 법칙이기도 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에서는 그 운동의 원인이 필요가 없어요. 운동의 원인이 힘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죠? 관성이라는 게, 관성이 원래 이걸 던지면은 뭐 저항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은 시발점 먼저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새로운 세계관에서는 그냥 원래부터 이 우주는 그냥 원자들이 막 움직이는 상태였다는 거죠. 오펜하이머? 그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죠. 그걸 또 밀어붙이면요. 그거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최초의 상태라고 생각했고 그 이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음에 힘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요 단계에 오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그게 기본이죠, 기본.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것의 상태가 아니고 만물이라고 하는 거 그냥 움직이는 게 그 만물의 근데 그건 이 시대의 얘기 아니에요? 이 시대.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과학을 통해서 바뀐 거죠. 1600년 17세기. 지금 17세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바뀐 거죠. 그렇게 어쨌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게 기본 모든 것이고 기본 모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우리가 그 좀 의인화해가지고 이 세계를 어떤 연극 무대처럼 본 거거든요. 연극 무대는 다 모든 게 정지해 있잖아요.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원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시 정지 상태로 돌아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이 세계 것들은 다 움직이고 있었던 거다 기본이 그죠? 바뀐 거지. 시작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못 하잖아. 이렇게 생각 못 해. 질문이 진짜 빅뱅 이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론인 거야 아니면 받아들여질 만큼 증명이 된 거예요? 뭐 현재 증거로는 뭐 현재 특히 천문학적인 증거로는 그 폭발이 있었다라는 게 계산으로 나온 천문학은 사실은 대부분은 다 수학이에요, 수학. 전체 물리학. 근데 그게 증명이 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예, 그렇죠. 받아들여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된 거잖아. 없던 상태에서.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런 거죠, 뭐. 최초 이거. 최초의 우주는 뭐 움직이는 거죠. 이게 빅뱅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그다음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죠. 그전에 시간과 공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무지 무. 그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뭐 빅뱅 이론도 결국은 설명하는 하나의 틀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런 우주가 왜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계산을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있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면은 물질의 이제 그 특히 나쁜 적이 없는데. 재밌는 게 빅뱅 이론은 처음에 이렇게 제창한 물리학자가 신분 사제 그 천지 창조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빅뱅이 나온 거예요. 뭐 그런 관념도 들어가 있죠. 나름. 저는
제일 쉬운 발상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 시작이 있다. 빵. 자, 어쨌든 뭐 우주는 뭐 그렇고 우주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요 시대부터 드디어 이제 요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기계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서 뭐 이런 이 혼을 불어넣을 필요는 없다. 그죠? 탁 맞아 들어가는 순간 이 시계 봐라. 시계도 마지막 부품 딱 맞는 순간 알아서 착착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부터 들어맞게 조립되는 순간부터 쥐가 알아서 간다.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나오는 귀결이 이제 결정론이죠. 그죠?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일들은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계가 딱 맞아들어 착착착 가면은 뭐 1시간 뒤엔 이게 여기 가 있을 거고. 그죠? 이미. 그래서 그 이후 일들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으로 이렇게 쫙쫙쫙 나갑니다. 원자론으로부터 해가지고, 그죠? 원자론으로부터 해서 이런 뭐 정령, 영혼 이런 거 없고 그냥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바로 나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기계적 철학의 논리적 귀결은 이제 결국 결정론이죠, 그죠? 모든 게 레고 블록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수학으로 다 수학적 구조로 돼 있는 거라면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죠? 과거에 원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원자들은 뉴턴 법칙하고, 그죠? 그 중력 법칙하고 뉴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그죠? 정해져 있는 거고. 또 현재의 그 여기 쓴 것처럼 모든 힘과 원자들의 위치와, 그죠? 위치와 질량과 속도만 알 수 있으면은 그건 다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엔 일단 그런 모델로 생각했으니까요. 오늘날의 이제 물리학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관점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다 결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런 말 쓰잖아요.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적분하면 속도를 얻고 속도를 적분하여 운동거리 즉 위치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하고 수학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원자하고, 그죠? 그 원자의 위치와 질량과 속도와 그다음에 수학, 그죠? 수학, 뉴턴 법칙과 수학, 미분, 적분만 있으면 그 다음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그래서 모든 물질, 원자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은 뉴턴 법칙인데, 이제 당신은 절대지를 여기졌죠. 물론 오늘날은 이제 깨졌지만은요. 그러니까 뉴턴 법칙은 결정론적이라는 거죠.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대한 정보, 아까 말씀드린 위치, 질량, 속도를 만약에 완벽히 알고 있다면, 뉴턴 법칙에 따라 그 물체의 운동에 관한 과거와 미래를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얘를 딱 얘의 위치와 질량 속도를 알면, 얘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다 아는 거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수학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물질과 수학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설명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 결정되어 있다. 그죠? 아까 그 시계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다 결정되더라는 얘기를 결국 이렇게, 과학과 수학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그 과학적 세계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턴 과학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 이런 논리적인 비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를 맞다고 받아들이면은 세계는 원자로 돼 있고 그 원자들은 다 뉴턴 법칙과, 그죠? 보편준적 법칙 등등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낭만주의자들이 강력히 반발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드디어 낭만주의가 나오게 된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지웠지만은요. 그래서 과학적 세계관이 그렇게 한 150년, 200년 동안 쭉 형성되고 이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네. 왜냐면 뉴턴 법칙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뉴턴 법칙 절대진리를 믿었고 다 들어맞으니까 세상이 그렇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점점 퍼져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낭만주의자들이 그거 아니야. 그럼 안 돼. 이제 이렇게 그건 안 돼. 해서 들고 나온 게 바로 19세기를 전후한 그 낭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고 나오는 거는 그 문인들이에요. 문인 괴테나 왜 그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나중이고, 오히려 미술가나 음악가들은 나중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인들이 처음에 들고 나왔는데, 왜냐면 이제 문인들은 뭐 괴테나 뭐 바이런 이런 사람들은 문인들은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책을 읽고 이제 최신 과학을 가장 먼저 접하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뭐 다 이제 철학이라고 불려가지고 그런 걸 다 봤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먼저 캐치한 거죠. 이 뉴턴 과학이나 이런 게 자꾸 퍼져 나가는데 이거 이렇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문인들 중심으로 먼저 제가 이제 안 써놨나 문인들 중심으로 먼저 이제 안 돼라고 이제 들고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 쓴 것처럼 19세기 뭐 크게 19세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18세기 말부터 시작되긴 했지만은요.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 그때부터 낭만주의가 한 200년 전이죠. 지금부터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200년 전부터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본격화.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는 있었지만은요. 자,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제 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반발로서 18, 19세기 전반에 출현한 문예사조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운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낭만주의 운동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운동이냐면은 과학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에요. 야, 우리 과학을 우리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니들 믿으면 안 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운동이라는 표현합니다. 이거 무브먼트라는 표현을 써요. 낭만주의 운동. 지금도 사실 뭐 학문이나 이런 영역 이과계열은 대부분 저 과학적 세계관. 그렇죠. 예, 뭐 과학적 세계관이죠. 뭐 사회과학도 사실은 과학적 세계관이죠. 사회과학도 그렇죠. 예. 아직도 그러니까 뉴턴 세계관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 전제 자체가 그거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낭만주의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부터 반대를 했느냐? 그러니까 왜 그 경악을 했느냐? 그러니까 모던 사이언스의 새로운 세계관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들을 무시하고 제거하는 것에 반발해서 그것들을 이제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특히 중요한 게 19세기 낭만주의는 그 현대적 예술 개념, 그 대문자 아트입니다. 이 대문자 아트 개념의 확립 및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문제예요. 결정론의 문제.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는데, 그래서 그 결정론. 그러니까 야, 과학이 맞다면은 우리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제 바로 이 문제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이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그죠? 이성주의자, 계몽주의자 이제 과학자들이 수학화된 기계적 결정론. 그죠? 모든 일은 물리적으로 필연적인 법칙에 다 결정되어 있다는 야, 이걸 봐드릴 경우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될 것이라 근데 거기서 이제 경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자유가 없네. 그 자유가 없으면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유가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유가 없어지면은 자유가 없어지면은 자유가 없어지면은 이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 우리의 어떤 가치, 인간의 가치, 소중한 가치라는 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게 다 물리 법칙으로 환원돼 버리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가치입니다. 자유와 가치.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나 자유의지가 사라진다면 그럼 도덕과 윤리도 근거를 잃을 것이고 그 도덕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가치가 없는 거죠. 여기 쓴 것처럼 아니 모든 행동이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게 물리법칙으로 적용된 거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하건 뭘 하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해진 건데 내가 뭐 어떤 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건데 내가 책임을 왜 져? 그죠?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에 그죠? 잘하고 못하고의 차별성이 없어져요. 차별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가치란 말 썼잖아요. 가치 또는 차별성. 이게 사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가치와 차별성이라는 게 차별성.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뭐뭐뭐 하지 그러니까 뭐뭐뭐 할 수 뭐 똑같은 표현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뭐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구절이 성립해야 우리가 자유를 얘기해요. 그죠? 내가 이거를 훔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훔쳤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강아지가 뭘 먹는 거를 도덕적으로 책임 묻지는 않죠. 걔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묻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리 법칙인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죠? 물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범죄를 저지르건 말건 간에.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 성립하지가 않고 그 행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를, 불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할 때 그 효도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왜 그 뭐야 그 허경영이 예전에 나와가지고 그 예전에 대통령 나왔을 때 불효자 사형법 이런 걸 뭐 얘기했는데 왜 그때 왜 그런 일이 이슈 됐었어요? 왜 부모님이 나이 들었는데 밥도 안 주고 막 부모 노인 학대하고 이런 그런 놈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으로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야 그럼 불효자 사형법을 만들면은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돼버려요. 효도 행위가. 그죠? 아니, 죽지 않으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CCTV 달아놓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면 이거 효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효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리면은 그 가치가 없어지죠. 그 행위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효자나 효녀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걸 할 때 이제 그게 야 효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의 가치라는 게, 그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가치를 얘기하는 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가치 개념 베이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계적 결정론은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의 세계로 만들어버린 거다. 다 필연적으로 정해진 거다. 그죠? 누가 도둑질을 하건 하는 거 다 정해져 있다면은 이거는 행위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다 무가치한 그냥 물질의 운동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자유가 사라지면은 야, 우리 가치가 없어지는 거냐,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럼 뭐냐? 즉, 무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 행위도 무가치해지고, 모든 행위도 다 무가치해지고, 내 삶도 무가치해지는 거죠. 행위가 합쳐진 게 삶이니까요. 그죠? 내 삶도 그냥 원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흩어지는 거에 불과하니까, 야, 그럼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냐? 라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그 반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렵진 않으시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과학적 세계관의 귀결은 결국 결정론인데 그러면은 자유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가치가 사라진다. 그래서 먼저 도덕적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도덕적 가치, 도덕과 윤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행위의 차별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같은 인간 본연의 감정도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사랑이 페로몬의 화학적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그죠? 둘이 결혼하면 그때 얘들이 하필 이런 메뉴를 시켜서 먹어가지고 페로몬이 작용돼가지고 결혼한 거고 아니면 또 이래서 싸운 거고 이거로 다 환원돼서 설명된다면은 사랑의 고유한 가치, 그죠? 내 사랑의 특별함, 어떤 인간적인 특별함, 내 사랑은 특별해, 뭔가 달라,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의 가치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술에서는 그 창조성, 창의성과 상상력의 여지도 전혀 남지 않을 것이어서 어떠한 예술도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술도 예술적 차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작용도 모두 물리적 운동으로 환원된다면 그 뇌에서 이것도 다 원자의 작용이라면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 예술적 차별성을 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데서 어떤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예술 작품의 가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어야 그 어떤 차별성이 나올 텐데 그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만든 거니까 그 사람이. 그죠? 그 뇌의 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자유가 사라지면은 야 이거 안 된다. 이제 결국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걸 딱 자꾸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과학적 세계관은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물리적인 필연성의 세계로 다 환원시키려고 한다면은 낭만주의자들은 이 자유를 구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구하고 싶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낭만주의자들의 비판에 따르면 이놈들은 말이야, 이 과학자들은 꽃을 비료로 설명하는 놈들이다. 그리고 이 세계를 완전히 살교라는 이런 이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화학적 작용과 생물학적 진화로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거지. 야, 꽃이 왜 향기롭냐? 야, 그거 다, 후각 세포를 때려가지고 화학 물질이 그런 거고, 그것은 우리가 또 그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향기로운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즉, 그렇게 해서는 꽃의 아름다움과 감성은, 즉, 비료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며, 또 완전히 살균된 세계에서는 어떠한 인간 아무런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완전히 살균된 세계에서는. 그죠?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과 감성은 이거는 그냥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구질구질하게 따지고 분석해서 뭐 비료가 어떻고 뭐 그래서 진화가 어떻고 이러면 이건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이후에 이런 입장이 좀 이해가 좀 쉬우시죠, 그죠? 저희 우리한테 친숙한 입장이거든요, 그죠? 꽃은 그냥 느끼고 좋으면 되지. 그걸 뭐 굳이 분석을 하고 진화가 어떻고 자연선택이 어떻고 이걸 모르는 거야, 꽃의 아름다움을.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한테 친숙한 이야기예요, 그죠?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전히 살균, 그죠? 이 모더니스트들은 뭐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돌아가는 세계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런 곳에서는 어떠한 인간미 또는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항상 그 얘기할 때 저 인간들은 꽃을 비료로 설명하려는 그런 놈들이다. 꽃은 비료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 과학으로 대표되는 근대 과학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과학 저거는 못 쓸 것이다. 저거 따라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서 셸리는 지식은 행복이 아니고 과학도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무지를 다른 종류의 무지와 맞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또 블레이크는 예술은 생명의 나무이고 과학은 죽음의 나무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뭐 완전히 살균된 세계에서 뭐가 사냐? 아무것도 없다. 그죠? 살균된 세계에서 아무 살 수 없다. 그건 죽음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낭만주의 운동의 중심 세력은 문인들이었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로 미술, 뭐 음악 이렇게 다 이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다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작가들이 주로 다 문인들입니다. 지금 여기, 그죠? 윌리엄 블레이크, 조지 고든 바이런, 뭐 존 키츠, 퍼시 셸리, 윌리엄 워즈워드, 괴테, 또는 뭐 하이네, 또 우리 빅토르 위고까지 다 이거 뭐 이외에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낭만주의자들, 작가들이요, 다 문인들, 주로 좀 사회의 최상위 엘리트, 그죠? 지식인이죠. 지식인들이 이제 과학자 말고 이쪽을 뭉쳐서 과학을 따라가면 우리한테는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건 이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이죠. 그죠? 지난 시간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러면 뭐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까 그 비료 얘기 나온 것처럼 인간은 그 따지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원래 그냥 느끼는 존재다, 원래. 그냥,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꽃을 그냥 가슴으로 느끼면 누구나 다 꽃의 아름다움을 알고 하지. 그거를 구질구질하게 따지는, 들으세요? 들으세요? 수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과학적 세계관에서 써지지 않은 어떤 다른 뭐 문학, 문헌들,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이 투영되기 이전, 과학적 세계관이 확립되기 이전의 어떤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낭만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낭만주의적이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19세기 낭만주의,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과학이 없었으니까 특별히 반발하고 할 것 없이 그냥 뭐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과학이라는 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관점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 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발이 대규모로 표출된 거죠. 원래는 우리 낭만주의자예요. 원래는 우리가 본성상, 그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피엔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성상 낭만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전 뭐 고대 사람들이나, 뭐 선사시대 사람들이나, 다 이제 중세 사람 다 낭만주의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뭐 따로 뭐 특별히 낭만주의를 내세우진 않았지. 내세우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과학이, 그거에 거슬리는 과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게 된 거예요. 19세기부터 이제. 반대로 말하면 과학적인 세계관이 힘이 그만큼 세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과학주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미술은 원래 과학주의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학이 그만큼 세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세고, 아니, 뉴턴 법칙을 당장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뉴턴 법칙 이런 과학 법칙들을. 과학이 딱 또 예측하는 게 맞아 돌아가는데, 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반발이 된 겁니다. 낭만주의가 뭐 다르지도 않아요. 가보면. 실제로 그림을 보면. 그렇죠. 그걸 주창할 뿐이지 다르지도 않아요. 원래 그냥 그겁니다. 저희는 지금 21세기를 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 과학관 이거 얘기를 하면
거기도 속에서 막 반발 이건 이거잖아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예. 낭만주의를 볼 때도 예. 이거를 설명해 주실 때도 예. 또 이제 막 그런 예. 과학적인 개념을 또 배웠으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도 또 이제 속에서는 예. 반발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냥 이거 지금 배우는 거는 그냥 그 시대에 이랬다라고 알고 넘어가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성에 대립하는 거죠. 우리 본성은 낭만주의니까 본성은 낭만주의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따라가면 그렇게 될 텐데 이제 과학을 우리가 또 이제 한편으로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순도 거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지금 그냥 예. 어쨌든 합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낭만주의 때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런 약간 그러니까 정모라나 인모라를 안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화를 많이 그리고 그런 거. 낭만주의 때부터는 지금이 오히려 상상화나 그런. 아니, 아니 그거는 현대 미술은 저는 낭만주의의 정체가 잘 파악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림은 전부를 그렸는데 그냥 그 인상을 그린 거잖아. 그렇죠. 그게 낭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어쨌든 주제가 문제인 거지 뭐. 저는 약간 좀 이상했던 게 그 19세기에 프랑스 그림들 있잖아요. 너무 다들 팬시만 해요. 예쁘게 잘. 그렇죠. 그걸 너무 그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그것은 낭만주의를 하고 지금 이건 18세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 18세기 그림은 18세기, 19세기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18세기 그림들은 대부분 그렇게 인물을 많이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19세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림은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대적 예술 관념 때문에 그 시스템이 출현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잘 팔려야 되니까 예쁘고 아주 뭐 저거 하고 또 특이하게 뭐 그래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계속 이거 가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낭만주의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따지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데카르트부터 인간은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는 더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우리 인간을 그 이성적인 동물, 그죠? 따지는 존재로 계속 규정을 해 왔는데 그 합리주의적 전통에서는 이제 낭만주의 자들 또는 우리의 오랜 본성상 뭐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따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느끼는 존재다. 그래서 모든 것을 따진다면은 그죠 모더니스트 과학자들처럼 모든 것을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야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이제는 뭐 다 끝났고 이제는 옛날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과학의 시대야 그죠 과학의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 세계는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미가 없는 차가운 세계다. 이제 요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낭만주의자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고 즉 과학이나 이런 거를 거부하고 인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인간다운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 본래의 모습 이게 이제 네이처죠. 네이처란 말이 중요해요. 네이처 그죠? 자연 또는 본성으로 돌아간다. 자연적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돌아가야 한다. 즉 과학을 거부하고 그죠? 과학적 세계를 거부하고 돌아가야 한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 회귀적.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타고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느끼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뭐 그냥 슬퍼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고 뭐 그냥 꽃이 좋고 그냥 그거를 느끼는 거지 이런 것들을 그죠 뭐 비료라든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비료로 설명하건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분석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낭만주의의 이제 큰 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지만요. 인간은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뻐할 땐 기뻐하며 그냥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 감동하고 경탄하며 다른 땐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비탄에 빠지며 그죠? 서로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으며 또 신이나 초월적인 것과 대자연 앞에 연약한 존재로서 경험을 느끼며 그러니까 과학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과학은 뭐 대자연 뭐 신 같은 거 없고 대자연 이거 다 기계다. 그죠?
이 뭐 경외로운 게 없는 거죠. 그죠? 다 분석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따지고 분석하고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게 이제 과학적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낭만주의자는 그게 아닌 거지. 이 대자연의 어떤 위대함과 그죠? 여기엔 뭔가 그 어떤 신적인 어떤 영혼이나 정령이 서려 있고 그죠? 그 인도에서 우리가 사는 거고 또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야.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되어 간 어떤 특별한 영혼, 그래서 아니말에 가진 존재다. 어떤 이런 그 오래된 관념이죠. 그 오래된 생각을 이걸 이제 지키고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제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거, 그죠? 어디 갔어? 이렇게 많이 가냐? 이런 이제 문화 현상들이 다 이제 요 낭만주의를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 우리 앞에 나왔던, 그죠? 요 이제 그림이 좀 잘 이해되는 거. 요거라든지 특히 요 그림, 그죠? 이 낭만주의 풍경화가 이런 거. 그죠? 희망의 난파선. 이제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극항로를 찾으러 나섰다가 이 배가 지금 난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위대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거기에 함부로 덤벼서 그거를 뭐 이성적으로 따지고 결국 안 된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낭만주의적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자연의 위대함, 그죠? 어떤 초월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이 유지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요. 어디 갔지? 여기까지 좀 쭉쭉쭉 하고, 자, 여기까지 쭉 하고, 책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핵심 주장을 좀 요약하면 요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고유한, 그죠? 고귀하다,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물질이 아니다. 이거는 레고 블록의 조립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고유한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다.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이 세계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그죠? 이 세계는 그 레고 블록들의 조립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이 그냥 물질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아니다. 이 세계는 어떤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본래적인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그냥 물질의 운동이 아니다. 단순히.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장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딱 요약하면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세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고유한, 아주, 나만의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날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타고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뇌가 진화한 그런 존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자연계에서 유일한 낭만주의라는 거예요. 유일한 낭만주의자. 뭐 쉽게 말해서 강아지는 자기 좋아하는 강아지한테 꽃을 선물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꽃을 선물해서 먹지도 못하는, 그죠? 근데 그게 낭만주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꽃에 그 어떤 내 아니마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 아니마를 담아서 사랑이라고 꽃을 선물한다는 거. 이게 낭만주의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들은 다 현실주의자예요. 이거 진화생물학적으로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만이 이런 낭만주의자로 진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현대 문화적 사례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세요. 요거. 그러니까, 그래서 낭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은 매우 깊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수만 년 전부터 낭만주의자였고, 오늘날에도 낭만주의자입니다. 타고난 성향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사고를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에서 정말 자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문화를 이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퍼져 있죠. 그래서 요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SF 영화에서 반복되는 소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간과 기계의 전쟁. 그죠? 맨날 이 터미네이터 이런 거. 이거 진짜 오래된 영화죠, 이것도. 그죠? 이것도 오래된 영화인데, 이거 벌써 20년 됐습니까? 이거 나온 지? 넘었을걸요? 20년 되니까. 네, 한 30년 됐을 것 30년 됐나? 같아요. 야, 30년 됐나? 이거 원, 투 뭐해서? 이건 원이잖아요. 이건 원인가? 예, 모르겠네. 원은 그렇겠고. 예, 진짜 오래됐다. 이거 아세요? 터미네이터 이거 아세요? 알긴 알아. 네. 알긴 알아. 원투 쓰리 포까지 나왔어. 아, 원, 투, 쓰리, 포? 그러니까 포까지 나왔으니까 포 나올 때 사람들이 원도 찾아보고 그랬어. 추가 아이던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좀 인공지능이 막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인간이 막 노예로 살아가고 이러잖아.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과 기계가 전쟁을 하는데,
그럼 어느 쪽이 이기냐 이거죠. 그죠? 어느 쪽이 이기냐. 인간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영화가 그것이 낭만적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이기면 영화 망하죠. 그죠? 영화 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계가 결국 약간의 인성, 이게 알비백 이게 사람처럼 돼. 인간처럼 됐잖아. 그래서 그 인간처럼이라는 게 처음부터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답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게 그죠? 일단 인간이 이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사랑의 힘. 사랑의 힘 또는 뭐 사랑 내지는 요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야 여기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어떤 뭐 희생 그죠? 희생, 헌신 그죠?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그죠? 뭐 각성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행동 그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죠? 기계적으로는 다 완벽히 계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허점을 찌르는 어떤 그 인간만의 그 어떤 감정에서 오는 그죠? 그 부분 그게 있기 때문에 저 기계는 그 이해 못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긴다. 사실 이게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이게 바로 낭만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익숙한 낭만적 표현들 이런 게 이게 다 낭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기계는 눈물이 없다. 기계는 인간미가 없다. 기계는 인간적 여지가 없다. 그죠? 여지가 없이 아까 그죠? 완전히 살균해가지고 착착착 돌아가니까 그죠? 인간적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기계는 영혼이 없다. 뭐 요즘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나는 영혼 없이 뭐 했다 이런 얘기. 이거죠. 영혼이 없다. 기계는 차가운 콧절 덩어리에 불과하다. 기계는 인간의 피가 흐르잖아요. 여기 이제 피가 이거죠. 피가 요게 그 빨간 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죠? 예, 피가 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마음, 그죠? 뭐 사랑이든 뭐 헌신의 마음이든 뭐 가족애든 뭐 그런 그것을 기계는 결여했다. 그죠? 이게 사실 다 낭만주의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물질 조합이 아니라 그 아니마가 뭔가 있어야 된다. 우리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한 이런 표현들. 뭐 익숙하시죠, 그죠? 아이유 노래도 있잖아. 예? 아이유 노래 그런 거 있어요? 러브 민소. 아로빈선. 예, 뭐 그런 그게 노래는 아니고. 아유, 쭉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낭만주의자예요. 그래서 낭만적 그래야 돼. 그게 아니라 기계가 뭐 이기면은 이거 영화 망합니다. 진짜 망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 시간 여행하면 항상 예. 결정론, 그 운명으로 그렇죠. 예, 예. 의지로 바꾸는 게 그렇지. 그죠. 인간의 인간의 의지. 뭔가 이게 개입해서 그게 그 살짝 그래서 영화든 광고든 소설이든 드라마든 낭만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망해요. 네. 없으면 사람들이 완전 망합니다. 안 보죠. 없으면 다 모든 게 딱 정해져 이건 망하는 거고 낭만적인 요소가 뭔가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좀 엑스파일인가 이런 거 수사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것도 왜 거기 나온 주인공들 중에 여성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뭐든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남자 주인공은 뭔가 그 좀 신비주의적이고 낭만적인 그죠? 그 직감 근데 결국 거기에 뭔가 결정적인 해답은 있는 거죠. 멀더? 네, 멀던가 뭐 그런. 나 여자를 계속 생각이 저도 뭐 많이 안 봐서 생각 못 하는데. 맨날 멀다가 누구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낭만적인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식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성공하려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착착착 법칙이나 따라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낭만적인 부분. 거기 있어야 돼, 거기에 딱. 뭐 광고든 드라마든 뭐든 간에. 또 너무 낭만적인 거로 하면 사람들 그것도 망합니다. 그죠? 그것도 다 뭐 꿈, 뭐 환상,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망해버려요. 그것도 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현실적이거든요. 현실적인 법칙과 이거 구조에 따라서 거의 다 움직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게 작동하는, 그죠? 그 조그마한 부분엔 낭만적인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공식이죠. 성공 공식. 자, 그래서요, 어쨌든 여기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그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 그것조차 없으면, 야, 이 너무 그 인간적 여지가 없으면 너무 이게 살맛이 나지 않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요런 거요.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도 도와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진짜 바로 그거죠. 물론 낭만적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이 믿고 싶어 하죠. 그죠? 야, 그래도 우리가 뭐 좀 인간이 좀 그것도 원하면은, 그렇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은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결정적일 때는 좀 그 법칙을 벗어나서 그런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그런 희망사항이 있죠.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무슨 많아? 아니 우리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저게 힘을 받는 그런 요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래 이 주술적 본성이 낭만주의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건 이제 비둘기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물학적인 본성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 물론 이유는 이렇게 말하시죠. 왜냐면 나는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원하면 네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 네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진짜 간절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진짜 간절해봐. 그러면 우주가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무책임한 얘기인데 어쨌든 왜 자기가 안 도와주고 우주가 도와준다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대중문화에서 이거잖아요. 전생의 인연이에요, 전생의 인연. 이것만큼 낭만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도 알잖아요. 이런 게 없다는 거 알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냐. 알면서도 이게 본다는 거지. 그죠? 전생이. 근데 정말 한국인 아메리칸이나 영국 애들은 저런 생각 안 해요. 전생이라는 걸 알아요. 전생을 안 믿지만 대신은 뭐 그렇지만 계속 뭐 영혼이 그래도 영혼이 존재하고 뭐 사랑과 영혼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보면 사실 큰 틀에서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사랑과 영혼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원래 있던 개념이 아니래요. 이게 동양에 있던 그렇죠. 그 아무 데서 그런 귀신이나 이런 게 없이 막 다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죽이는 공포 영화나 막 이런 그런 게 많았죠. 덜 낭만적이었죠. 근데 그게 그만큼 서구는 좀 더 현실화가 돼 있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탈주술화라 그러는데요. 서구는 좀 더 탈주술화가 많이 돼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노래 가사 아니에요. 이게 전생의 인연이라는 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이게 뭐 유명한 노래잖아요. 옛날 이 노래 아세요? 이거 모르시죠 잘? 이 노래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러고 이건 아세요? 이거?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 이거 영화. 옛날 영화 접속이라는 옛날 옛날 뭐 유니텔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에 나왔던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은 PC통신 하던 시절에 명동 앞에서 명동 2층에 기다리고 안 오고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 동어반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전생의 인연이라는 게 사실 이게 다 같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뭔가.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차별성을 부여한다는 거지. 차별성.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우연히 만났다는 거는 우연히 화학적인 작용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 만나면 화학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별한 정해져 있는 어떤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 설정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랑의 특별함, 그죠? 천년전에 정해진 내 사랑은 특별하다. 한마디로 이제 고유한 어떤 차별성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낭만적인 본성이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게 맛있죠. 그걸 또 믿고 뭐 살아야 의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대중문화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요. 너라도 사랑할 거야. 그죠? 뭐, 아이고, 좀 쉬었다 가시네.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낭만주의 우리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데 164페이지에 그죠?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작가 괴테, 낭만주의 이제 대표 작가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되는 괴테는 그러니까 느낌은 모든 것이다. 그죠? 느낌, 감정이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 합리주의 전통, 과학적 전통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그죠? 이성, 따지는 것. 그렇게 여겼는데, 낭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느끼는 존재야. 그죠? 느껴야만 그 꽃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느낌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나오신 것처럼 1800에서 50년 사이에 이성을 중시했던 신고전주의 반발하고 그러니까 과학 자체 반발한 거죠. 이러나 낭만주의는 감수성을 특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작가 화가 모두 이성적인 객관주의보다 감성과 직관에 의존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그래서 독일의 낭만주의 풍경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이든 예술가는 자신의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그죠 감성, 감정, 그래서 정열, 그 상상력 있는 거죠. 그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열이 이끄는 대로 끝까지 추구했다. 그들은 착실한 삶보다는 강렬한 삶. 그래서 느끼는 대로, 그죠? 자신이 그 정열에 따라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인과 작곡가인 바이런, 키츠, 셸리, 쇼팽, 슈베르트 모두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재 요절이라는 이런, 이것도 다음에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지난번에 이거 읽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런 관점에서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리코를 봤었고요. 다음에 언급할 때 다시 제리코 잠깐 언급하시겠고요. 166페이지에 이제 맨 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 예술 관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예술가의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미지대로 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술가란 어떤 사람이냐, 거기 메뉴에 써있죠. 그래서 사생활에서도 제리코는 낭만주의자의 원형이라 불릴 만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같은 해 세상을 떠난 시인 바이런처럼 제리코는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학대받은 자들을 감싸고 자신의 정열, 그죠? 정열, 자신의 어떤 느낌, 그죠? 느낌, 어떤 직관, 그 정열이 명하는 대로 살아갔다. 그의 스승은 그를 광인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예술가는 이제 좀 살짝 미쳐야 한다. 좀 기인이다, 기인.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게 다 요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 전에는 다빈치 보고 우리가 뭐 미친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적 예술가의 관념, 예술을 하려면 살짝 좀 이상해 이런 식의 이미지. 그래서 그의 그림은 루브르병을 출수했다. 승마를 즐겼던 그는 마상사고로 32세에 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들라크로아로 가겠습니다. 들라크로아. 그래서 정열의 화가. 그래서 정열이라는 게 바로 이제 낭만주의가 말한 그 인간의 본체예요.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성의 정수가 이성과 논리가 아니다. 따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정, 열정, 충동, 상상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 열정, 충동, 상상 이것들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솟구치는 어떤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프리미티브한. 그러니까 이게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따지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고 그냥 내가 느끼고 감정이 치솟아 오르고 상상력 막 떠오르는 거 그거 어떤 떠오르는 직관, 영감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초적이다. 바로 지금 들라크로아가 바로 이제 이곳에 충실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낭만주의자들은 다 그랬어요. 낭만주의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작곡을 할 때도 고전주의는 따져서 그죠? 따져가지고 1악장은 무슨 형식, 뭐 무슨 소나타 형식, 그죠? 여기는 뭐 전개법, 그죠? 제1주제는 어떻고, 2주제는 여성적이고, 뭐, 다 따져가지고 작곡을 한 데 반해서 낭만주의자들은 그냥 치솟아 오르는 대로,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쇼팽의 즉흥곡, 그죠? 즉흥곡, 뭐, 판타지, 뭐 이런 거 많아요. 환상곡, 그죠? 이런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느낌과 감성과 정열에 따라서 예술 작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들라크로아 오늘 이제 들라크로아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들라크로아 정열의 화가다. 그래서 제리코 사후 외젠 들라크로아 이제 들라크로아는 자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 제일 유명한 그림이 겁니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라크로아는 그러니까 낭만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우울하고 고독한 기질이었지만 요게 또 좀 문제예요. 요게 사실 요게 우울하고 고독한데 요런 사람들은 또 무엇을 또 강렬히 원합니까? 색을 원하겠죠.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예술사적으로 말고요. 사회적으로. 왜 요런 친구들이 우울하고 고독한 요런 친구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홍대병에 잘 걸리는데 홍대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홍대병? 홍대. 그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걸 막 추구하면서 그죠? 남들은 모르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남들과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뭔가 고고한 뭐 그런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오늘 요즘 애들은 홍대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홍대병. 근데 그러니까 우울하고 고독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사람들한테 더 그죠 그 튀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죠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고독한 기질이었지만 한편 열정적이었다. 자, 들라크로와는 예술가란 그의 친구 쇼팽같이 천재의 불꽃을 태우며 창조의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그 전 미술가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구분해 보셔야 돼요. 다빈치는 이런 창조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주문 받아서 그냥 하면 만들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물론 그 만들 때는 이제 고통스럽게 작업을 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부터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주문이 없으니까. 근데 주문 없이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를 만들 거냐? 그럼 내가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과 직관을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현대적인 예술가 관념이 이제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글 속에 진정한 인간이란 야만인 것 같다고 썼다. 야만인. 그러니까 야만인이 그 자연 그대로, 날 것 그대로란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미티브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석할 수 없이 그냥 날 것 그대로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야만인이 뭐 이게 그런 미개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본성을 따르는 게 그게 진짜 인간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따지는 인간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는 인간, 그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인간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은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어떤 그 정열과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진짜 인간이다. 그 네이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따라 산다. 네이처, 그죠? 그 자연 그대로의 본성. 그래서 시인 보들레르의 말처럼 들라크로와는 정열적으로 정열을 사랑한 화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라크로와는 회화의 소재를 문학이나 감동적인 사건 속에서 구했는데 고전적인 조용함을 표방했던 신고전주의 양식과는 달리 폭력적이고, 이게 왜 폭력이 나오냐면 이게 폭력의 원초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원초적이고 날 것 그대로 요런 거를 아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요 낭만주의자들은.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폭력적, 그리고 아주 이국적. 이국적이라는 게 뭔가 이제 신비하고 새로우면서도 요 이국적이라는 게 또 그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야만의 어떤 본성에 좀 더 가깝다. 그래서 그 서구 문명은 벌써 과학화가 되고 이게 벌써 산업화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국적이지 않은 벌써 그 이제 합리화된, 그죠? 그 죽어버린 세계라는 거예요. 점점 기계화된. 근데 또 오히려 이국적인 이미지 속에서 그 네이처가 그대로 살아 숨쉰다라고 고로해서 요거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 날 것 그대로 원초적인 네이처를 좀 더 따르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의 초기 작품 키오스섬의 학살은 키오스섬에서 튀르크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회화의 학살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관객들은 죽은 엄마의 가슴에 젖을 빨려고 하는 하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건 뭐 대중적인 반응이고요. 자, 그래서요. 요 이제 앞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들라크로와. 이제 들라크로와, 그죠? 정열의 화가. 이게 나이 60인데 지금 아주 뭐 멋지게 차려입고 있죠, 그죠? 사진. 자, 그래서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의 정말 부동의 리더로서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앵그르, 그죠? 자크로 이제 다비드가 신고전주의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비드의 제자인 앵그르, 그 왜 긴 허리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 앵그르와 이제 평생 대립했습니다. 평생 이제 고전주의자와 대립하면서 저건 그림도 아니다. 고전주의는, 왜냐면 고전주의는 따져서 그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죠? 따져가지고 비례를 따지고 이러니까 그거는 그림이 아니다. 그러면서 앵그르는 그때 한 말 있습니다. 앵그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보다 많은 선을 그려보라, 그죠? 선을 보다 많이 그려보라. 그래서 소묘를 중요시했는데 반해서 들라크로와는 이제 소묘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이제 색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라크로와는 루벤스, 그죠? 바로크화가 루벤스와 베네치아파, 특히 티치아노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색채, 그죠? 색채에 집중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 당대의 유명한 사진작가, 나중에 사진할 때 나옵니다. 사진도 잠깐 나오잖아요. 나다르가 촬영한 들라크로와 60된 그 초상 화가입니다. 영화 같은데. 예? 사진
예. 지금도 멋진데 사진. 예, 그죠? 멋지게 딱 찍었죠. 아주 멋진 뭔가 딱 바라보는 정말 멋지게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그린 것도 멋지게 그렸죠. 그죠? 자기 자신, 자화상. 자기가 자기 그렸는데, 이런 풍에 아주 멋진 좀 젊은 한 40대쯤 그린 것 같은데, 40대 때 그린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댄디란 말입니다. 댄디란 말 들으세요? 댄디? 네, 댄디. 댄디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라크로로부터 요때부터. 그래서 들라크로와는 댄디였으며 좀 이따 댄디 보시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 괴테 등에 심취하였고 바이런, 월터 스콧 다 이제 낭만주의자들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아니지만 다 낭만주의자들이죠. 그를 좋아했으면 알렉산드르 듀마,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죠? 그걸 쓴, 이제 당시 같이 프랑스에 있었으니까요. 같이 어울리고, 직접 글을 쓰기도 하였다. 또한, 리스트, 쇼팽, 베를리오즈, 다 낭만파 음악가들이죠. 낭만파들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종합 예술, 그죠? 파리를 중심으로 뭐 예술, 낭만파 예술과 다 어울리면서 그렇게 일종의 예술 패거리죠. 패거리들이 맨날 모여서 뭐 디마 집에 모여서 맨날 술도 마시고 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그림도 그려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댄디란 말이다. 댄디즘. 요걸 또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현대 예술의 시작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댄디즘. 근데 이 어원은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스코틀랜드 어원에서 왔다고 하는 썰이 좀 강력하긴 한데, 뭐, 그거는 어딜 찾아봐도, 그 어원은 정확하지가 않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댄디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복장. 아까 그것도 다 댄디죠. 이 복장이, 그죠? 이 복장들이, 그죠? 이런, 그 당시 복장들. 그죠? 지금 이 복장도 그렇고, 뭔가, 그죠? 이렇게. 약간 긴 바바리 같은 거, 그죠? 바바리나 외투 같은 거에 안에 딱 조끼 딱 받쳐 입고 이런 식의 깔끔하면서도 뭔가 멋을 부린. 이 멋을 다 부렸잖아요. 뭐죠? 이렇게 뭐, 그죠? 여기 목에도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이런 것도 다 하는 이런 단추 같은 거 다. 그래서 이런 깔끔하면서 세련되면서도 멋을 부린. 그래서 19세기 초중반, 바로 그겁니다. 200년 전에, 그죠? 낭만주의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 특히 좀 이제 산업화가 됐고, 특히 이 영국, 프랑스는 일단 그게 없어졌어요. 귀족이 없죠. 물론 귀족이 있긴 있었지만은요, 이 예술계의 중심에서 귀족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예술계의 중심이었죠. 왜냐면 귀족들이 주문하고 예술가들이 만들어오고 와서 작곡하고 연주하고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영국하고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귀족이 아니라 중산층들이 이제 예술을 향유하는 중심이 됐잖아요. 한편으로는 옛날보다는 대중화가 된 거죠. 그래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차별성이. 그 차별성을 추구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차별성. 아까 홍대병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대중화가 됐는데 이제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뭔가 자신은 차별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프랑스의 중산층 남성들, 그죠? 일단 뭐 노동자 농민은 아니고요, 그죠? 중산층의 남성들에서 유행한 사조 및 의복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남성 예술가들은 다 댄디였어요. 아까 나온 뭐 바이런 그죠? 보들레르 다 댄디였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 옷 복장을 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그죠? 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댄디. 뭐랑의 차별? 일반들과의 차별성이죠. 일반들.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개성이 아니고 개성이죠. 개성인데 결국은 개성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끼리 비슷한 거죠. 비슷하게 알아보면서 이제 일반과는 다르다. 우리는 예술이다. 이제 그거예요. 보면 그 사람들한테 공통점은 있지만 저기도 다르잖아요. 네, 나름. 잘 차려입은. 그래서 어쨌든 우아한 복장과 세련된 몸가짐으로 멋을 부리면서 자신의 정신적, 예술적, 문화적, 지적 우월감을, 여기 제일 중요한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면서도 뭔가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말이야. 그래서 아까 또 딱 그게 나온 거예요. 뭐 문학이니 뭐니 다, 그죠? 뭐 섭렵한 거죠. 문학, 음악 뭐 다 섭렵하면서 다 알면서 나는 남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정열 이끈 대로 살아. 사실 이거예요. 무슨 어떤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차별성이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아주 지적이고 교양 있고 또 멋지게, 그죠? 깔끔하면서도 멋지게 입고 다니는, 그래서 그런 우월감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의 차별성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벌써 상당히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죠? 많은 귀족들은 이제 없어지고, 중산층의
시대가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종의 차별성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장들이 에서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작곡가 엑토르 베를리오즈 다들 아시죠, 그죠? 베를리오즈 낭만파 작곡가도 다 댄디 복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복장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늘날 패션계에서는 격식을 중요시하는 뭐 신사의 클래식한 예복 스타일을 댄디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댄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딱 갖춰 입고 뭐 그죠? 다 안에 조끼 받쳐 입고 이런 거 하는 거, 그죠? 쫙 깔끔한 거. 월가 네. 애들이냐 우리나라 증권가 애들 뭐 좀 그런 면도 있죠. 예. 애들 완전 잘 차려입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요거죠. 예술적 문화적 우월감인 거죠. 그죠? 나는 니들은 그건 모르지만 난 뭐 쫙 다 알아. 그죠? 이런 그런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친구 쇼팽도 딱 댄디 복장 아니에요. 복장이. 그죠? 옷이. 그죠? 다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팽. 그래서 이거 들라코라가 그린 쇼팽의 초상화예요. 들라크로아가 자기 친구 쇼팽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쇼팽,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쇼팽은 좀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낭만파 음악가들 중 한 명으로 자유분방한 연애.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낭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낭만적. 자기가 그냥 뭐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정열이 끌리는 대로 이 사람하고 사랑했다가 식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죠? 뭐 나이 차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뭐 여성도 그랬다. 여성도 조르주 쌍드. 또 뭐 바이런도 그죠? 200명 엄청 많은 여성들 그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뭐 감정에 충실해 어쨌든 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그런 식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문화적, 그죠? 지적 우월감을 고수했던 뭐 그런 겁니다. 그걸 댄디라 그러죠. 댄디. 자, 그래서요. 지금 나온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죠. 지금 언급된 그림이. 그죠? 이거 우리 한번 옛날에 봤었는데요. 이제 히오스의 학살이라 그래서요. 요 당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들라크로아를 유명하게 만든 그 대표작 중에 하나. 이렇게 그 튀르키예, 그죠? 지금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잖아요. 원래 이 그리스가, 그죠? 이게 다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이 그리스 이제 독립운동이 진행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스 독립 전쟁이 시작돼서 오랫동안 지속되는데요. 이제 서구,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서구의 지원을 얻어서 이제 결국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독립기간 전쟁 중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엄청난 하나의 섬 같은 게 완전히 이 터키군에 의해서 학살 당하기도 하고, 뭐 여기서 뭐 7만 명 중에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엄청난 학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엄청난 치열한, 왜냐면 뭐 그리스 사람들은 힘이 없고 터키는 엄청 힘이 센 제국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힘이 딸렸죠. 결국 영국이 도와주고 해서 결국 이제 독립을 쟁취하게 됐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근데 이게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왜 이런 걸 그림을 그리고 도와줬느냐? 요 문제죠. 그리스 고전 유산 덕분에. 그러니까 그 앞 시대에 고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를 자신들의 문화적인 기원, 그죠? 어떤 조상 유래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야, 그리스는 달라. 그리스 로마는 우리들의 정신과 문화의 원천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 이 유럽 사람들이, 서구 유럽 사람들이. 사실 서구 유럽하고 그리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폼페이가 발굴되고 이러저러하고 이제 고전주의 운동들, 우리 그리스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이 퍼지면서 이제 그리스를 자기네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것을 지원하고, 그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를 자신들의 문화의 원류로, 서구 문화의 원류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대중적인 동정론이 크게 일었고, 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라크로아도 그런 정신에 의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니면 그릴 리가 없겠죠. 좀 먼 나라에 있는 일을 뭐 그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우리의 문화적 원류인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학살당하고 있다. 그죠? 히오스에 학살당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그림. 들라크로아 작품 같아요. 예? 무슨 그림이요? 찍어본 거 제가 처음 19세기부터 봤거든요. 이거 들라크로아 거 아닐까요? 모르겠는데 이게 이것도 본 것 같다. 예, 맞아요. 그 있어요. 맞아요. 그 들라크로아 작품이 몇 개 돼요. 관련된 작품이. 이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제가 늘라다 말았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게.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림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때 젊을 때 들라크로아가 그려서 이제 이거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동정심을, 여기 지금 요 그림에 약간, 그죠? 아이가 죽은 엄마의 젖을 빠는 그림이라는 게 요 그림 여기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제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상상으로 그린 거죠. 상상으로. 그래서 그리스 문제가 이제 골치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낭만주의자들 중에서, 그 무기를 직접 들고 직접 참전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바이런, 그죠? 바이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직접 그 그리스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그 지금 뭐 우크라이나 용병 가서 싸우는 그런 것처럼 직접 참전해서 싸우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 자신의 정열이 이끄는 대로 내가 도와주러 가겠다. 그럼 나는 그냥 간다는 거죠. 목숨 같은 거 그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삶의 멋으로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낭만주의가 어떤 건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요걸 이해하시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그 당시 그림이죠. 이제 그 그리스 독립전쟁 중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에 대한 그림. 그렇게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이 이제 그리스가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면 오스만이 바로 옆에 엄청난 제국이니까요. 그래서 독립하기가 힘들었는데, 1826년 오스만군이 그리스의 도시 미솔롱기라는 도시를 1년 동안 포위하여 완전히 황폐화한 뭐 그런 사건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런 그림이에요.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미솔롱기, 이건 뭐 도시 이름이죠, 그죠? 미솔롱기 폐허, 이제 폐허가 됐죠, 그죠? 폐허가 되고 저 뒤에 이제 그 터키 병사가 있고요, 그죠? 터키 병사가 의기양양하게 있고 완전 다 폐허가 됐는데 지금 이 여성이 이게 뭐냐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목이 그리스예요. 그죠? 미솔롱기 폐허의 그리스.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 제목이 그리스라는 겁니다. 그리스 여인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제목이 그리스 여성, 그리스 여인이 아니란 점, 요걸 주목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그림의 중심에는 전형적인 그리스 복장을 한 그리스 여성이 그려져 있지만요. 그죠? 그리스 여성이 그려져 있지만, 이는 어떤 여성, 즉 사람이나 모델을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 정신, 어떤 이념, 그리스 혼, 아니마를 표현한 거예요. 요게 낭만주의의 또 핵심이에요. 낭만주의는 그래서 항상 이념적이에요. 어떤 이념적인 그 아니마를 중요시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아니마, 또 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일본 사람들도 뭐 일본 혼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 신도의 일본 혼. 그러니까 그 혼령. 이건 혼을 그린 겁니다. 이게 어떤 모델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술롱기 표현이 그리스라는 그리스 정신이죠. 그 그리스. 그냥 제목이. 그래서 요게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요걸 또 보시면, 제일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스라컬 그림 중에서, 그죠? 제일 유명한 그림인데, 요 그림 제목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입니다. 이게 대중적으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뭐, 이렇게 붙어 있긴 해요, 여신. 근데 이게 여신이 아니에요. 여신을 그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자유예요, 자유. 즉 원제목은 그냥 자유입니다. 자유. 요거 리베티. 곧 순수 이념이에요. 이념.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죠? 이게 뭐 잔다르크도 아니고요. 잔다르크라고 잔다르크가 아니라요. 잔다르크. 그러니까 어떤 여성, 그러니까 사람이나 모델을 이렇게 그린 거, 앞서 나가는 여성이 앞서 나가고 뒤에 따르고 이게 아니라 그 이념, 그 정신, 그죠? 자유라는 그 이념, 아니마가 우리를 이끈다는 거야. 아니마라고 보시면 또 쉬워요. 아니마. 그렇게 하여튼, 그죠? 비물질적인 혼 같은 게, 그죠? 그것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상당히 그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또 있어요. 이게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낭만주의가 이게 민족주의하고 결합하거든요. 결합하기 쉽죠. 아까 말한 민족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뭐 우리가 왜 우리나라 뭐 한국 사람끼리 뭐 실체가 있지 않은 거지만 뭐 한국적인 뭐 정이 있다 뭐 한국의 얼이란 표현 한국의 얼이 느껴진다. 사실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이념적인 거거든, 추상적인 거거든, 아니마 같은 거죠, 아니마. 그죠? 뭐 조상의 뭐 얼을 이어받아. 얼이라는 게 그 물질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비물질적인 그런 혼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낭만주의가 그 민족주의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에서도 낭만팝에서 바로 민족주의 음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민족적 혼을 이제 노래했다, 혼을 담았다, 그 음악에. 그죠? 혼이라는 면, 그 이념, 순수 이념.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낭만주의는 예. 이런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딱 봐서 이게 낭만주의다라고는 잘 모르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제가 그리스야라고 들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면 예, 그냥 예. 전체 그림이 그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린 거니까, 사실은. 그 눈에 예. 보이지 않는 이념이랑 예, 예,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왜 그렸을까? 누가 그렸을까? 이런 것까지 갖고 들어가야.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따져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낭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뭐 사랑, 뭐 그죠? 이런 마음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본질로 본 겁니다. 육체적인 부분, 저런 부분들은 저게 네이처의 표현입니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열정, 그거는, 여성을 여자 감성, 열정, 예. 뭐 인공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 뭐 이런 걸까요? 여성을 그린 건 이게 그 명사가 다 여성 명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 명사, 여성 명사. 굳이 이렇게 너무 노출을. 남자 그린 것보다 여자는 한 번 더 보게 되죠. 그렇지, 눈길을 한번 그런. 그잖아요. 야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예쁘다는. 저런 거 보면서 야자는 느낌 별로 안 느끼야. 예. 해석도 나중에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료가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낭만주의를 이해하면 낭만주의는 그 정신성, 그죠? 그 비물질적인 아니마를 항상 본질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제 모델을 그린 게 아니다. 모델을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복장이나 뭐 세세한 부분에 무슨 상징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할 수 있죠. 예, 그렇긴 할 수 있겠죠. 뭐 그거 이제 예. 쟤는 약간 터키쉬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쪽이니까 그리스 쪽이 약간 아니지 않아요? 피가 좀 많이 섞여서 그쪽이 아무래도 그리스와 터키가 좀 그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 서구적인 건 아니죠. 많이 같이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예, 예, 저 교차점이라서. 예, 예. 모든 인종이 다 맞아요. 합쳐가지고 터키하고 그리스 그죠? 거의 예. 터키, 그리스, 이란 천년이죠 식민기간이 같은 거로 사는 거죠 그냥. 예, 예.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그 116페이지 아래쪽에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자죠. 아까 서로 대립한 그죠? 앵그르와 들라크로와는 자타가 공인하는 라이벌로서 25년 동안 파리 미술계를 양분했다. 그래서 그들이 기교적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그린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앵그르의 파가니니. 아까 앵그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되도록 많은 선을 그려보라. 그래서 소묘. 그래서 선으로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필치로 그죠? 파가니니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앵그르 파가니니, 그래서 1819년 앵그르는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파가니니와 친분이 있었다. 파가니니는 왜 그러니까 그 악마의 재능이란 말, 그러니까 그것도 낭만주의 개념입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악마의 재능. 그러니까 악마의 재능. 왜 악마란 말이 붙었습니까? 인간의 그죠? 거래했다는 거죠. 거래.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 개념으로 신이, 그 재능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 법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어져야 된다. 타고나야 된다. 재능은. 근데 그냥, 했다는 얘기는 뭐? 아니, 그렇긴 한데,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뭔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 그래서 악마와의 거래라는 그런 파우스트가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파우스트가. 그래서 재능을 받고 대신 일찍 죽는 거죠, 그죠? 목숨을 빨리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천재 요절이라는 그런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악마의 재능이란 말도 막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그 표현들이 주로 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가운 그 머리, 뭐 뜨거운 가슴 이런 표현도 다 요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19세기 낭만주의 그 문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문인들이 다 그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렸던 니콜로 파가니니 엄청 그 파가니니 곡은 연주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요. 그러나 이 거장을 그린 앵그르의 작품은 매우 객관적이고 형식적이어서 공인으로서의 파가니니를 묘사하고 있다. 그죠? 이 그림은 파가니니 외모를 뚜렷하고 정확한 필치로 그저 수많은 선을 통해서 사진같이 묘사해내고 있다. 이 그림 속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자아 통지력이 있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려져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들라크로가 그린 파가니니는 뭐 약간 그죠? 그래서 들라크로와는 이 음악가의 외모를 선화가 아닌 활달하고 유동적인 화필과 색채로 묘사하고 있다.
꿋꿋하게 서 있는 앵그레이 파가니니와는 달리 이 작품 속의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같은 곡소년의 자세로 연주의 황홀경에 몰입해 있다. 그죠? 어떤 감정, 그 열정, 이제 그거를 이제 묘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쓴 것처럼. 그래서 두 눈을 감고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는 그는 열정에 자신을 내맡긴 모습이다. 이것은 감정의 절정에 달한 파가니니의 내면, 어떤 그걸 이제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그 신고전주의 작품과 낭만주의를 비교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아프리카의 영향. 1932년 모로코를 방문하면서 들라크로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직접 하렘에 들어가서 수백 점의 스케치를 했는데 화려한 색채 의상에 매료되었고 눈부신 과거의 영광 속으로 되돌아간 듯이 느꼈다. 그는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여기 나의 손이 미치는 이곳에 있다고 적고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모로코는 이게 무슨 그리스 로마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념이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원형이 여기에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후 30년 이상이나 그의 회화에는 화려한 색채와 굽이치는 듯한 곡선형,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사자, 호랑이, 말과 같은 짐승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은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들라크로의 관심을 보여주죠.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 폭력적이라는 게 약간 어떤 그 원초적인, 그죠? 좀 날 것 그대로의 의미에서 아주 거기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바이런의 시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인데 아시리아의 왕 사르다나 팔루스는 전쟁에서 패배하자 종복들에게 자신이 자살하기 전 모든 소유물들, 그러니까 자신에게 쾌락을 주었던 모든 것들, 그죠? 뭐 후궁들, 뭐 말, 아니면 재물 이런 거, 돈 이런 거, 그죠? 자신에게 쾌락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을 명했다. 그래서 들라크로아는 왕의 후궁과 말들이 학살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다. 불꽃같이 붉은 배경 위에 몸부림치는 육체들이 과장되게 모셔되어 있다. 강렬한 색조, 생생한 명암의 대조, 활달한 화필로 그려진 격렬하게 움직이는 듯한 형태는 바로 낭만주의를 선언하는 것이다. 근데 낭만주의를 선언한다는 게 이게 뭐 화려하고 정열적이고 뭐 과장된, 그죠? 격정적인이란 말이 맞겠죠. 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에 대한 관념의 우선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그죠? 죽이는 예. 한 리얼리티에 대한 관념, 어떤 이념성, 그죠? 아이디얼, 그죠? 아이디얼리티, 그죠? 관념성, 관념 또는 어떤 이념. 그죠? 이념. 머릿속에 있는 게 그게 관념성에 우선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실제 장면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린다는 거, 이게. 사실 그게,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요게 사실 낭만주의에서 좀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낭만주의 반발로 나온 게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 낭만주의 반발로 나온 게. 니들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만 그린다. 그건 실제가 아니다. 진짜를 그려야지. 해서 그 다음 나온 게, 리얼리즘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 관념성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 그림만 보시고 오늘 일단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 그죠? 이렇게 이제 왕이, 그죠? 자신들의 후궁들 다 죽이고, 니들 내 아끼는 말도 죽이고, 뭐 다 불태우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도 이제 여기 불질러가지고, 이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바이런이 쓴 시, 그냥, 또 그 다음에 그것도 그 전에 역사가 보고 쓴 거고, 여기 쓴 것처럼, 어쨌든 이 들라크로아는 제리코를 따라 인간의 원초적 폭력성과 잔혹함, 그 원초적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날 것 그대로의, 거기에 어떤 거기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그러나 이게 그 당시에 뭐 그냥 그린 거지.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픽션에 불과한, 이런 일 없었습니다. 픽션에 불과한 거 이런 일은 없었고요. 이거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도 아니었고, 다 사실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고, 궁전에서 화재는 났지, 내란 때문에 불이 난 적은 있는데, 뭐 그거를 이제 과장해서 이렇게 픽션을, 그러니까 당시 역사가가, 로마의 역사가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은 파멸을 부른다는 도덕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리아 왕은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다 이렇게 다 죽고 이랬다는 식으로 나중에 로마의 역사가가 만든 픽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아시리아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에 충실한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장면 자체도 팩트에 충실한 건 아니죠. 그죠? 그냥 그런 선정적인, 쉽게 말해서 센세이셔널한 장면들, 화면 구성을 모아가지고 이쪽에 눈 빠진 말 막 그리고 학살 장면 그린 것, 즉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 관념이나 심상, 그죠? 주관적 이미지에 따라 그려진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사실보다 관념이 앞선다 라는 거예요. 사실보다 관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만 지난번에 봤던 거 복습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 바로 제리코 그림이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사실보다 관념이 앞선다는 거예요. 관념이. 그래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죠? 낭만주의 제리코 지난번에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는 관념이 앞서기 때문에 말이 지금 실제로 경마 대회를 가서 보고서도 말 엄청 날라다녀 엄청 빨라. 그러니까 그 관념 속으로 그리는 거니까 말이 이렇게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두 다리 쫙쫙 뻗어가지고 채찍으로 치고 달려간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뭡니까? 관념이 없어다는 거죠, 관념. 그죠? 머릿속에 관념으로 그냥 자기가 그린 거야. 빨리 이렇게 그려야 될 것을 그린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이후 말이 실제로 이렇게 달리는지 논란이 되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건 관념 속에서 우리가 그냥 저렇게 달릴 거다라고 그린. 어쨌든 그게 낭만주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말은 결코 이렇게 달리지가 않고 나중에 이제 사진, 그죠? 그 연속 촬영 사진으로 했을 때 말이 이제 이렇게 달린다. 그죠? 이렇게 앞으로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가 모아질 때 잠깐 뜨는 거죠. 뜰 때. 그죠? 다리가 앞뒤가 모아질 때 잠깐 뜨고 땅에서 뜬 거죠. 뜨고 다시 발을 딛고 나가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낭만주의자들은 그 실제성보다 리얼리티보다는 관념성, 이념성 그런 거를 앞세웠다라는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